10년 만에 다시 본 며느리의 눈빛이 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때 가장 미웠던 그 여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던 내 아들. 그런데 지금 멀쩡히 살아 내 옆에 서서 차갑게 전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사가 건넨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췌장암, 사기, 6개월.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아들 민준이 단 하나뿐인 내 아들이 죽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정작 걱정하는 건 나였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내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잔잔하지? 남편이 죽는다는데 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지? 하지만 나도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5살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아파? 응. 아빠가 좀 아프시대. 그럼 주사 맞으면 나아?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주사 한 방이면 낫는 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재앙이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지우가 4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자꾸 머리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지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달려갔고 의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뇌종양. 그때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초기라서 당장 수술은 필요 없고 3개월마다 검사하며 경과를 지켜보면 된다고요. 1년 안에 수술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요. 수술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도 있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지우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준이까지. 의사는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들 거라고. 완치는 어렵지만 치료하면 6개월보다는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통장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적금도 해지하고 보험금도 꺼냈습니다. 총 8천만 원. 그걸 모두 민준 치료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아들부터 살려야 했으니까요. 지우 수술비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토하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수지는 남편을 간호하며 애썼습니다. 밤새 간병하고 아침에 일어나 지우를 챙기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민준 치료 2개월째 지우의 정기 검진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종양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1년이요? 그럼 지금부터 10개월 안에요? 네. 늦어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아이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고난이도 수술이라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게 남은 돈은 민준 치료비로 쓰고 나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하지? 병원을 나오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모아볼게요. 내가 어떻게? 일을 더 할게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일하면 민준이는 누가 돌봐? 지우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손녀도 살려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돈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고생할까?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에 갔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문틈으로 살짝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안에 5천은 모아야 해. 어떻게든.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친정? 친구? 알아. 그것도 생각해봤어. 근데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게 무슨 말을 못하는 거지? 너 때문이라고? 내가 언제? 아니야, 미안해. 나도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끊을게. 전화를 끊은 수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걸.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우가 제일 먼저 일어나 내 방문을 두드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지는 항상 문을 닫고 잤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수진아? 지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급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옷도 지우의 옷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지우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인형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베란다, 심지어 다용도실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어들고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못 견디다니. 남편이 죽어가는데 도망을 가? 딸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데 데리고 도망을 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쁜 년이. 나는 종이를 구겨 던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준 병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어젯밤 항암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 어디 갔는지 알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지우 데리고 사라졌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 옷도 다 가져갔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도망갔어.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쪽지를 보여주자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왜? 내가 물어야지. 내 아내야.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엄마 어떡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기침.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민준은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핏물이 비쳐 보였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민준은 그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충격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상태로는 6개월도 버티기 힘들 수 있다고. 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실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손녀도요. 경찰은 신고서를 받아 적었지만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혹시 가정 불화는 없으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라고요. 메모는 남기셨다고요? 내용이 뭔가요? 나는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떠난 걸로 보이는데요. 성인이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간 건 실종이 아니라 손녀는요? 5살짜리 애는요? 친모가 데리고 간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애가 지금 뇌종양 환자라고요. 1년 안에 수술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데리고 도망갔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제야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지만 허사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CCTV를 추적했지만 새벽 4시에 집을 나간 이후 흔적이 끊겼습니다. 나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남은 돈을 털어서라도 손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친정은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봤어요. 거기도 모른대요. 친구들은요? 다 연락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은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수진의 친정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빌라 2층. 수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른다니까요. 지우라도 좀 보여주세요. 애 검사 날짜가 다 됐어요. 병원 가야 한다고요. 수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수진이가 무슨 짓을 하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로 남편을 버려요? 무슨 이유로 아픈 딸을 데리고 도망가요? 그건 제가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 애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뭐가 살려고 발버둥이에요? 도망이 살려고 발버둥이에요? 수진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나는 문틈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지우만이라도
우리 지우만이라도 제가 알면 진작 말했을 거예요. 정말 모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빌라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우, 우리 작은 지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검사는 받았을까? 종양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3개월이래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6개월이 3개월로 줄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간 충격 때문에 그날 밤 나는 빈 손녀 방에 들어가 지우의 남은 인형 하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인형에서 지우 냄새가 났습니다. 아기 샴푸 냄새, 우유 냄새.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못 지켜서 미안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를 빼앗아간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봄이 왔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지우는 마당의 개나리를 보며 손뼉을 쳤었습니다. 할머니, 노란 꽃 하고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개나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 방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한쪽 구석에 남겨진 작은 크레파스 하나.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 아직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 식구가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이제 그 내 식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지우 몫의 밥그릇을 꺼냈다가 다시 넣곤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지우가 좋아하던 딸기를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갔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는 텅 빈 카트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지우는 지금 딸기 먹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리고 이내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검사는 받았을까?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종양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까?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우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머리 아파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매일 밤 지우 방에 들어가 남은 인형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목소리 들려? 지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만 메아리 쳤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날로 나빠졌습니다. 3개월이라던 시한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아들의 몸무게는 20kg이나 빠졌습니다. 한때 건강하던 남자가 이제는 일어서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병문안을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준아, 오늘 기분은 좀 어때? 괜찮아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소식은 아직도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정한테 1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찾고 있는데 흔적도 없다더라.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잘 지내긴. 수술도 못 받고 어떻게 잘 지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그 여자 편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수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지우 때문일 거예요. 분명 지우 때문에. 지우 때문이면 우리한테 말을 하지. 왜 도망을 가? 지우한테 수술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 마련하면 되잖아. 엄마도 알잖아요. 돈이 없다는 거. 다 제 치료비로 쓰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수진이도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우 수술비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도 죄책감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돈이 더 있었다면, 내가 더 잘 벌었다면, 그럼 수진이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내 분노가 그 생각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수진이야.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도망치는 게 답은 아니잖아. 탐정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요? 번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CCTV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병원 기록도 뒤지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남은 게 시간이었을까요? 민주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지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종양이 커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답답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좀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최선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수진의 친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수진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 이러지 마세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있어요. 정말 모릅니다. 수진이가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그럼 동생은요? 수진이 동생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수진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동생도 모를 겁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생 연락처 주세요. 그건 안 주시면 제가 알아낼 겁니다. 제발 주세요. 수진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원이 꺼졌습니다. 맞죠? 동생도 연락 안 받아요. 수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뭘 숨기는 거예요? 사돈댁,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수진이도 지우도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당신 손녀가 지금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사람들이 나와 쳐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지우만 보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한 번만 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진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돈댁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모릅니다. 저도 손녀 보고 싶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빌라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 왜 모두 입을 다무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지우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아빠 그림, 엄마 그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그림에서 멈췄습니다. 내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하늘에는 해가 떠 있고 땅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나는 그림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제가 혹시 못 보게 되면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혹시 못 보게 되면요. 수진이랑 지우 찾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를 데리고 도망간 여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러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또 지우 인형을 껴안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고 손녀는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시한은 지나갔지만 아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지냈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담당이가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환자분의 암세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췌장에 퍼져 있던 하얀 그림자들이 확실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3달 후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6달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치입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나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지금 몇 살이지? 6살? 아니, 벌써 7살인가? 수술 시기를 놓쳤습니다. 1년 안에 수술 받아야 한다던 지우.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지우는 괜찮을까?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술 받았겠죠. 분명 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수진이가 혼자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손녀를 잃은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지우 방에 들어가 인형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 괜찮은 거지? 민주는 완치 후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수진과는 2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유기했고 2년 이상 생사가 불명확하므로 이혼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법원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수진이랑 남남이에요. 그래, 그게 나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은 찢어졌습니다. 이혼하면 지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민주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답게 아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IT 컨설팅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차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 먹여 살릴게요. 민준이 첫 수익금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이 아들이 지우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은 잘 됐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좋았고 성실했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회사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넘었고 매출은 수십억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사줬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나는 예전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돌아올지도 몰라. 그때 여기 없으면 어떡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재벌은 아니었지만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산은 수백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재단을 만들려고요. 재단? 소아 뇌종양 환아들을 돕는 재단이요. 제가 살아났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살려야죠.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 생각하는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직접 돕지는 못해도 지우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순 있잖아요.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희망나무 재단. 소아 뇌종양 환아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업가, 소아 환자 돕기 나서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오려서 지우 방 벽에 붙였습니다. 지우야, 내 아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 언젠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탐정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사모님, 8년 동안 찾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우 살아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숨은 사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탐정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보면 쫓아갔습니다. 지우야? 네. 낯선 아이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경계하는 눈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쳤나? 지우가 벌써 14살인데 어떻게 알아보겠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뇌종양 수술을 받은 아이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지우 이름은 없었어요.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한데요.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75이 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민주는 45이 됐습니다.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15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살아만 있을까? 그날도 나는 마트에 갔습니다. 혼자 사니까 살 게 많지 않았지만 나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허름하게 묶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서 카트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수진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여자만 보였으니까요. 수진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봤습니다.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수진도 나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밀던 휠체어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을 주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벌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소녀. 키가 훌쩍 자랐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우리 지우. 하지만 지우는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동공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침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팔은 이상하게 굽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뻣뻣하게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가늘었습니다. 너무 가늘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지우야. 내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진열대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왜 이래? 나는 다가가 지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지우. 5살 때 그렇게 똘똘하고 예쁘던 우리 지우. 지금은 15살이 됐을 것입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랐지만 윤기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들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의 눈동자는 여전히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술은 받은 거야?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왜 이래? 왜 지우가 이렇게 됐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다가오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년 안에 수술하면 된다고 했잖아. 의사가 그랬잖아.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수술이 실패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실패,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실패? 실패가 무슨 소리야? 뇌종양 수술이 잘못됐어요. 지우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10년째예요. 10년째. 이 상태로 10년. 지우가 이 상태로 10년을 지냈다는 말인가. 나는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허공을 보고 있는 눈동자, 굽어진 팔, 가느다란 다리, 식물인간.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나는 지우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몸은 뻣뻣했습니다. 제대로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지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갈게요. 수진은 휠체어를 밀어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어머님. 가지마. 지우 데리고 가지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선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봐요.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 다른 데라도. 조용한 데로 가자. 나한테 설명해야 돼.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망가지 마. 10년 만에 만났잖아. 10년 만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한 손으로 휠체어를 밀고 다른 손으로 나를 부축했습니다. 10년 전에 도망갔던 며느리가 지금은 나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내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10년을 그리워했던 손녀, 꿈에서도 그리던 손녀. 하지만 지우는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내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6살 때였어요. 종양이 갑자기 커졌어요. 급하게 수술했는데 언제 수술했어? 도망간 지 1년 후요. 나는 계산했습니다. 민준이 완치 판정받기 직전쯤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왜 실패했어? 의사가 뭐래? 수술 중에 합병증이 생겼대요. 뇌 손상이 심해서 의식을 못 찾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 10년째 이 상태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나는 지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 없어요.
할머니 목소리도 못 들어? 의사들이 뇌사는 아니래요. 그냥 식물 인간 상태래요. 식물 인간. 우리 똘똘하던 지우가, 할머니 뽀뽀하며 좋아하던 지우가 깨어날 가능성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우리 지우에게 이런 일이? 민주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왜 지우는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10년 전엔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도망간 며느리, 아들을 버린 여자, 손녀를 데리고 사라진 나쁜 여자. 하지만 지금 보니 수진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 고시원이요. 지우랑 둘이. 돈은? 정부 지원이랑. 틈틈이 일해서.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목이 메었습니다. 분노해야 하는데 분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알아? 아니요. 몰라요. 왜 연락 안 했어? 할 수 없었어요. 왜?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해야 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해야 돼. 지우 아빠잖아. 알 권리 있어. 하지만 괜찮아. 민준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 아니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지우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우, 찾았어. 지금 나랑 같이 있어. 지금 어디세요? 바로 갈게요. 나는 공원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는 게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도착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나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지우의 침을 닦아줬습니다.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 인형을 다루듯이. 10년 동안 매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우를 씻기고 옷 입히고 먹이고 닦아주고 혼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엄마,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이 공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장 재킷도 제대로 안 입고 왔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휠체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우를 들여다봤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딸.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민준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그리움도, 분노도, 원망도,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지우가 이렇게 됐는데 왜 말 안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일단 이야기 들어보자. 민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말해주세요. 왜 도망갔는지, 지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 태민이요. 제 남동생.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사채업자한테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사업 실패하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한테 협박했어요. 누나가 갚으라고. 안 그러면 조카 납치해서 장기 적출한다고. 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장기 적출? 그게 무슨...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게 협박했어요. 지우 사진까지 보냈어요. 유치원 앞에서 찍은 사진.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지우가 다칠까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말씀드리려 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민준 씨 치료비로 파산 직전이셨고 지우 수술비도 필요했고 제가 어떻게 동생 빚까지 말씀드려요. 그럼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말씀드렸으면 방법을 찾았을 거잖아요.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민준 씨는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동생이 사채 빚졌다고, 지우가 위험하다고, 5천만 원 내놔라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지우 데리고, 번호 바꾸고, 집 옮기고, 숨어 살았어요. 온갖 일했어요. 식당, 청소, 공장.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요. 지우 수술비 모으려고. 얼마나 모았어요? 1억이요. 1년 만에 1억 모았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1년에 1억.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을까.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도망친 지 일주일 후에 제 계좌 확인했는데 2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뭐? 나는 소리쳤습니다. 2억? 누가? 수진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 씨가 보내주셨어요. 나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씀 안 드렸어요. 내가 2억을 외삼촌한테 빌렸어요. 사정 말하고, 제발 빌려달라고. 미친놈,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돈을.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내와 딸을 살리려 했던 아들. 민준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제가 메시지도 보냈어요. 동생 빚 갚고 지우 수술 받으라고. 우리 모두 살자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받았어요.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2억이면 동생 빚 5천 갚고 1억 5천 남았을 텐데 수진 씨가 1년 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면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지우 수술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나도 궁금했습니다. 2억 5천이면 넉넉했습니다. 왜 싸구려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누나, 이 돈으로 나 사업 시작하면 1년 안에 10배로 갚을게. 그럼 누나도 지우도 다 살릴 수 있어. 제발 믿어줘.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억 5천. 다 줬어요. 동생한테.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동생 말만 믿었어요. 1년이면 번다고. 그럼 지우도 살릴 수 있다고.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보낸 돈을, 지우 살리라고 보낸 돈을 동생 사업 자금으로 줘버렸다고요? 수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우 수술은? 제가 1년 동안 모은 1억으로 급하게 1억으로 수술비는 1억 5천이라며 싼 병원 찾았어요. 지방에 시설 안 좋은데 거기서 해줬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 갔으면 살았을 텐데 민준이가 보낸 돈으로 제대로 수술 받았으면 수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우를 죽였어요. 민준은 휘청거렸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사업이 안 됐어요. 2년 동안 소식도 없었어요. 그럼 지우 수술 실패하고 전 동생을 원망했어요. 연락 끊었어요. 번호 바꾸고 이사 다니고.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생이 나중에 성공했대요. 뭐? 2년 전쯤 옛날 지인한테 들었어요. 동생이 사업 대박 났다고, 저를 찾고 있다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연락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 얼굴 보면 지우 생각나니까.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채업자 협박 때문에 도망갔고 민주는 목숨 걸고 돈을 보냈고 수지는 그 돈을 동생에게 줬고 지우는 싸구려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선택만 달랐어도 수진이 동생에게 돈을 안 줬더라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수술받았더라면 지우는 지금 멀쩡했을 것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뭐예요? 김태민이요. 연락처 알아요? 모르겠어요. 바뀌었을 거예요.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엄마, 지우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 지우는 제 딸이에요. 제가 돌볼 겁니다. 하지만 수진 씨도 같이 오세요. 지우 엄마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동생은 반드시 찾을 겁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복수의 눈빛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 하지만 행복한 재회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과 지우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손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걸어서가 아니라 휠체어에 실려서였습니다. 지우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 방을 한 번도 치우지 못했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우야, 내 방이야. 기억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방 한구석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우리 지우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태민. 이름만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 회사에 전문가들 있어요. 사람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시간 후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사장님. 김태민. 38세. 서울 강남구 거주. IT 기업 운영 중. 자산 추정 200억 이상입니다. 민준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김태민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준입니다. 김수진 씨 전 남편.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준 형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사인데요. 무슨 일이? 수진 씨 찾았습니다. 지우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를 찾았다고요?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당장 오세요. 네. 지금요? 30분 안에 안 오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민주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아, 엄마, 저 사람이 지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도 분명 잘못이 있어. 수진 씨는 동생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은 욕심 때문에 조카를 버렸어요.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들어오세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누나.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지우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태민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나, 민준, 수진. 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태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배로 갚는다고 했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산이 200억이라던데요. 태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10년 동안 누나를 찾지 않았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났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업 초기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적자였고 빚도 있었고 누나한테 갚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은요? 4년째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늘고 자산이 쌓이고
태민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10배면 15억인데 그걸 누나한테 줘야 하나?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태민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 누나가 준 건 씨앗돈일 뿐인데 왜 내가 15억을 줘야 하지?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누나가 남편한테 받은 돈까지 내 사업에 퍼부었는데 그게 씨앗돈이야?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찾은 겁니까? 네. 얼마나요? 5년. 5년 동안. 5년 동안 일부러 누나를 안 찾았다는 거죠? 돈 주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태민 앞으로 갔습니다. 내 조카가 10년째 저렇게 누워 있는데 내 누나가 10년 동안 혼자 간병하면서 고생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태민은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민아.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넌 약속했잖아. 1년이면 10배로 갚는다고. 그럼 지우도 살릴 수 있다고.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 말 믿고 남편이 목숨 걸고 보낸 돈을 너한테 다 줬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지우 제대로 수술 받았으면 우리 지우 멀쩡했을 거야. 태민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지우를 죽인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까? 2년 전이요. 왜 그때? 옛날 지인을 통해 지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카가 식물인간이라고, 수술 실패했다고.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신 차렸어요. 엎질러진 물이라도 주워 담아야겠다고. 2년 동안 찾았습니까? 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광고도 내고. 근데 못 찾았어요. 누나가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자주 해서. 태민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괴물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5억 있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우 치료비로 써주세요.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나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쾅! 서류가 태민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어머님, 10년 전에 줬어야지. 지우가 6살 때 줬어야지. 그때 이 돈 있었으면 우리 손녀가 이렇게 안 됐어. 태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욕심만 안 부렸으면, 약속만 지켰으면 우리 지우가 지금 멀쩡히 걷고 뛰고 웃고 있었을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우리 손녀 인생을 망쳤어. 내 욕심이 우리 손녀를 죽였어. 태민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돈 받겠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 치료에 쓰겠습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죄를 지고 사세요. 매일 거울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조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 욕심이 조카 인생을 망쳤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우 치료비는 전부 당신이 내세요. 15억으로 부족하면 더 내세요. 지우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평생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형님, 나가시라고요. 태미는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누나, 미안해.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미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지우 치료 과정 알려주시면 제가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낼 때만 연락하세요. 태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너무 믿었고 태미는 욕심에 눈이 멀었고 그 결과 지우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만 다르게 행동했어도 수진이 민준의 돈을 지우에게만 썼다면, 태민이 약속을 지켰다면 지우는 지금 멀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하겠습니다.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한테. 지우가 깨어날 수 있을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지우밖에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를 만났습니다. 지우의 모든 의료 기록을 가져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이나 지났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재활 치료법이 있어요. 뇌 자극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 미만입니다. 하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봅시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걱정 마세요. 제 재단에서 모든 비용 지원하겠습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병원 특수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매일 전문 의료진이 붙어서 치료했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지우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들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내가 4살 때 해주던 이야기 기억나니?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혹부리 영감, 흥부와 놀부, 콩쥐 팥쥐, 예전에 지우가 좋아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콩쥐는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우리 지우도 깨어나면 행복하게 살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도 매일 왔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우를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을 깎아줬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거칠고 갈라진 손.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는 말없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나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 손을 잡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우를 기다리자. 함께 우리 지우가 깨어나길 기도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더 세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도 매일 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너 5살 때 아빠가 아파서 제대로 못 돌봐줘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빠 다 나았어. 건강해. 그러니까 지우도 일어나. 아빠랑 같이 놀러 가자.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민주는 예전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우가 4살, 5살 때 찍은 사진들. 이거 봐. 지우가 할머니랑 찍은 사진. 얼마나 예뻐. 우리 지우 이렇게 웃었잖아. 다시 웃을 수 있어.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민도 왔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듯이 수진이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민은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다 나갈 때까지. 그러다 조용히 들어가 지우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지우야, 삼촌이야. 삼촌이 잘못했어.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태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발 깨어나줘. 삼촌이 평생 너한테 잘할게. 뭐든지 해줄게. 가고 싶은데 다 데려갈게.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제발, 제발 깨어나줘. 태민은 그렇게 1시간씩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매일 1달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민준이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암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지우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지우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수진도 함께 불렀습니다. 민준도. 우리 셋이 함께 지우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지우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날씨 정말 좋더라.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하얗고. 그때였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인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나는 소리쳤습니다. 2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우 손가락이 움직였어.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말이다. 정말 움직여. 민준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수진도,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우 곁에서 밤을 샜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수지는 동생을 살리려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태미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깨달았고 속죄하려 했습니다. 민주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가족을 살리려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완전히 악한 사람이었을까?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비극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가난도, 무지도, 표현의 서투름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벌었고 태민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제 알겠어. 세상에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 다들 살려고 사랑하려고 발버둥 친 거야. 내 엄마도, 내 아빠도, 삼촌도, 할머니도 다 너를 사랑해. 서툴렀을 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줘.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 지우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암에서 살아난 것처럼 지우도 돌아올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함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봤습니다. 지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초점 없이 허공만 보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보여?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이미 한 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함께 10년의 긴 이별, 10년의 오해와 원망, 10년의 고통과 눈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처투성이인 하지만 여전히 가족인 우리.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완벽한 선택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지우의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